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뒤 첫 당직 인선을 단행했는데 내부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추모 대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정쟁화를 자제하라고 대응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건 가까이 위반했으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9.19 합의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두 사람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성균 씨를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입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마스가 구축한 터널망이 워낙 광범위해 곧 시작될 지상전은 길고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마스가 1,500개의 병상과 의료진 4,000명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구호품을 실은 트럭 10대가 이집트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가자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도 함께 가자지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현역 군인이 갑자기 장갑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내륙은 단풍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내륙은 단풍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이 맑겠고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으로 단풍이 확산한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단풍이 점차 절정기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을 쇄신하기 위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체질을 바꾸고 반전을 모색하려는 여당 혁신의 성패는 공천권을 쥔 지도부와 당내 주류의 혁신한 수용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쇄신의 방향타를 잡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강한 의지는 이 한마디에 담겼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혁신위에는 서울 지역구 박성중 의원과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당내 인사들을 두루 안배했고 당 밖에선 학계와 의료계, 문화계는 물론 대학생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12명 가운데 여성이 7명, 40대 이하 청년이 8명입니다. 인선에서부터 수도권과 여성, 청년층을 공략하는 쇄신 방향이 반영된 건데 당내에선 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라든지 중도라든지 호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선이었고요. 한편으론 정부와 여당의 쓴소리에 할 비윤계가 없다는 것에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구색 맞추기가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기대가 엇갈리는 건 실질적 쇄신으로 이어진 혁신위가 지금까진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로 물러나며 흐지부지됐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대의원 권한 축소를 놓고 비명계 반발을 사더니 노인 폄하 설화 등으로 조기 퇴진했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는 박근혜 대표에게 정권을 받아 당내 반발을 뚫고 공천의 일반 국민 의사 50%를 반영하는 혁신안을 관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경선 원칙입니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에 이룬 것은 당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야권에선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원칙 등을 제시하자 문재인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총선과 대선 승리에 발판을 놨습니다.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당 지도부의 전권 부여, 유불리를 따지지 않은 혁신안 수용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는 임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과제는 공천혁신. 하지만 공천 권한을 가진 지도부가 조만간 출범시킬 총선기획단도 선거 전략과 공천 규칙을 다룰 거란 점에서 혁신이 제안을 놓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 주류나 중진 의원들이 쇄신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예상되는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를 서둘러 띄운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커지는 위기감을 극복하는 게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내놓을지 김기현 지도부가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2달 혁신위 활동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의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앞으로 논의할 첫 번째 안건으로 발표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어제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며 화합과 탕평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징계에 대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한 것을 두고 대상으로 언급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던 무리한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혁신위의 일인데 아량을 베풀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사안은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 역시 SNS에 올린 글에서 사면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기현 지도부와는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며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에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식 회복 치료 뒤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심의 눈길은 여전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나설 친명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거 도전장을 내밀면서 또 다른 내홍의 불씨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등 해당 행위자 징계 여부였습니다.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며 징계엔 선을 그었지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측근그룹 내부에선 문제 있는 분들은 공천 때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겠느냐는 뼈 있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같은 물밑 흐름에 발맞추듯 최근 친명 조직을 자처한 민주당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대진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내년 출마 지역이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과 겹칩니다. 이 대표 체제의 당 대변인을 지낸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비명계 김종민 의원과의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은평을, 영등포갑, 광진갑 등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도전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거나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가깝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별로 서울, 경기 각 지역구에 친명, 비명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놓고 친명 후보 밀어주자 이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개딸들이 비명계를 겉과 속이 다른 이른바 수박으로 낙인 찍고
거칠게 공격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입니다. 최근 통합 기조 속에 진행된 이 대표와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개딸들의 언행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뾰족한 해결책 없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패한 단체장들이 대거 총선 예비 후보군이 된 데다 전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출마 채비를 서두르며 야권의 인사 적체가 쌓인 구조적 문제도 공천 경쟁을 격화시킨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시스템 공천 룰에 따른 경선이 펼쳐지겠지만 비명계 입장에선 공천 불안이 확산하며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은 친명 비명 간 공천 경쟁이 당 분열의 촉매로 작용하진 않을지 당내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3,600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남하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종합국감에서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110여 회를 포함해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 위반까지 위반 사례만 3,60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포를 개방했었던 거는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그게 문수로 따지면 거의 한 6,900문 정도 돼서 그럼 합해하면은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3,600회 가까이 됩니다. 지난 24일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군 경계 작전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야당은 우리 어민이 신고할 때까지 목선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작전 실패라며 우리 군을 몰아붙였고, 우리 대한민국 수역을 북한의 의심선박이 그렇게 배회하고 다녔는데도 확인을 깜깜이었는데 작전을 성공한 작전이라고요? 하늘이 우습고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에 대해 군은 작전을 실패로 몰아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가 걸린 문제입니다. 또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명예와 사기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실패라고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도 표적을 잘 감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며 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사물체가 1000여 개가 있는데도 표적을 잘 감시하고 추적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은 천만다행이다고 생각하고, 국방위에서는 또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나 무기 기술을 넘겨주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는지를 묻자 그렇다며 그런 내용을 러시아 측에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의 언급은 러시아 외무부와 주러 한국 대사관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소통한 내용을 두고 하 의원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하 의원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한국에 브리핑한 내용에 관해 묻자 박 장관은 북러 간 우호와 관계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라면서도 군사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된 거듭된 야당의 공세에 부차적인 사안들에 대한 지적만 계속된다며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이 넉 달째 외압에 의한 특혜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주장하지만 단 하나도 근거가 나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진요란 2010년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운영됐던 온라인 커뮤니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유가족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정체 집회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야당은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정쟁화를 자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이 공동 주최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대회 불참을 결정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야당 참여 없이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것으로 조율됐다며 윤 대통령을 거듭 초청했습니다. 유가족들한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고 정중하게 대통령을 초청했던 이유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유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야당이 함께 준비한 것인 만큼 정치 집회라는 본질이 그대로여서 참석이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정치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 무한하다면서도 이태원 참사가 정쟁화하는 걸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되어 국민을 갈라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 등이 추모대회에 참석할 계획이긴 하지만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추모 행사로 자칫 정권 비판론이 커지지는 않을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건 변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 입장과도 맞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지 낸다면 어떤 방식일지를 두고 막판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그간 놓치고 있었지만 미흡했던 안전 문제들이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YTN이 참사 1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더니 개선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YTN과 함께 현장 안전 진단을 실시한 전문가는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미끄러운 보도 블록을 꼽았습니다. 보도 블록 자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블록 자체가 이런 미끄러운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처럼 돼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물만 이제 만약에 뿌려지면은 그냥 쫙 미끄러질 수 있는. 참사 1년 만에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입니다.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에 홈을 팠습니다. 추모객을 포함해 인파가 언제든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서울 용산구청이 손질한 건데 똑같이 좁고 경사가 심한 다른 골목은 1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 인근의 다른 골목입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참사 이후 지적됐던 보도블록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사 골목만 재정비한 구청 조치를 놓고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산구는 다른 골목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골목 곳곳에 불법 중축 건물이 통행을 가로막아 참사를 유발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물은 그 사이 철거돼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참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곳엔 불법 시설물이 그대로 있고 음식점과 술집에서 세워둔 간판이 보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안전에 위해를 줄 위반 사항에는 매년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며 남아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헬로윈 축제가 주최자 없이 열렸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도 지자체가 안전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 행정안전부는 만들어둔 매뉴얼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할로윈데이입니다. 보통 할로윈을 앞둔 주말엔 도심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곤 했는데 올해는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동안 인파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태원 세계문화음식거리, 헬로윈 축제 성지 같은 곳이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분장을 한 사람도 보기 어렵고 헬로윈 장식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건물 대형 전광판엔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문구가 내걸렸고 참사가 벌어졌던 골목엔 추모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관과 구청 관계자 등이 골목 곳곳을 지키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나 소방관 분들이나 또 소방차들도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그래도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안전하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도 저녁 시간 8만여 명이 찾았다지만 평소보다 붐비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헬로윈은 이태원 대신 홍대로 사람이 몰릴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금요일 밤인데도 특별히 헬로윈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람이 몰리고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정부는 행안부와 경찰, 지자체, 소방 등 모든 관련 인력을 동원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 대구 동성로 등이 중점관리 대상인데 홍대 거리에만 닷새 동안 연인원 2,8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안전은 과잉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 순찰대가 거리 곳곳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간판 등 보행 장애물을 정리했고 노상 테이블이나 도로 한쪽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릴 시간대가 돼서 치워달라고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한 상태입니다. 밤이 깊어지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클럽 거리 앞에선 경찰관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로를 넓혀서 밀집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사실 평소보다 조금 더 불편하긴 한데 좀 저번과 같은 참사는 많이 예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체 없는 축제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손 놓고 있었던 가운데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참사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안전관리엔 책임이 따로 없다는 뒤늦은 교훈이 남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사 5곳으로 강제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되는 허위보도만 추려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론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까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선상에 일간지 경향신문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새롭게 올랐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와 JTBC, 지난 11일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에 이어 수사 대상 언론사는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허위 보도로 지목한 기사들의 보도 시점도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3월에서 대선을 6개월 앞둔 재작년 10월로 확대됐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는 이 시기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씨와 통화를 인용해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권을 들여다봤고 이 씨가 조 씨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여 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버스 역시 이 씨와 만나 인터뷰했다며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사들의 토대가 된 이 씨 인터뷰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 씨 취재 자료를 왜곡해 허위 보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이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실제 통화 내용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대선 국면, 고강도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언론의 의혹 보도를 파고드는 검찰 수사에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면 입장문을 통해 언론 윤리를 위반할 만한 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다며 향후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변론난다면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도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압수수색하면 취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오보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만배 씨나 야당 등 보도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의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까지 움츠러들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기입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이 사실인지 팩트와이 황윤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구주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폭로 7시간 만에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합니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하지만 처분 수위 때문에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전학 바로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이렇게 5가지 심사 기준에서 판정 점수 합계가 16점을 넘어야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데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5점이었습니다. 폭력의 지속성 항목에서 1점만 부과된 것이 처분 수준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신고 당시엔 2건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 출석해서는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앞뒤로 2건의 폭행이 있었다며 모두 3건의 폭행 사실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3학년이 가해 학생의 반을 바꾸는 것이 2학년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고 2, 3학년 교실이 한 층에 있어 분리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폭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전학 조치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3차례 학교 폭력이 있어도 아마 1점을 준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보고를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강제 전학까지는 그 조처가 어렵게 지금 사실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을 찾아봤습니다. 임 교육감 말대로 한 번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학폭위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측 입장이 반영된다면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 정도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소하고 싶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통해서 거기서 이겨서 와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전학을 가려면 더 맞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어야지. 따라서 학폭위가 끝나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에게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 학폭위의 재심은 없지만
행정심판 등의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중국을 겨냥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자국에 억류해둔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지난 9일에는 약 600명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수백 명의 추가 북송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됐습니다. 국내 대북단체들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 청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누가 됐든 탈북민을 됐든 누가 됐든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기 싫다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은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이 문제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언급된 점을 보면 이번에는 600명 강제 북송 건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 협의에 우리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이 불법 입국자라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이런 결의안은 중국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APEC에서 바이든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 북송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뭔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정부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을 둘러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강주연 국제기구 국장이 지난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 유엔 미국 대표부, 트리나 사하 정무 담당 부참사관 등 미측 인사들과 한미 안보리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평화유지 활동, 유엔 제재위원회 동향, 안보리 내 북한 문제 논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배우 이성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두 사람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성균 씨를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입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A씨는 관련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의사를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마약을 투약한 구체적인 경위와 연루된 인물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우선 연예인 가운데 가장 먼저 입건된 이성균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간이시약 검사로 투약한 마약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언제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지용 씨 측은 입장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현역 군인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짜고짜 차량을 막아선 뒤에 차키를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군용 장갑차가 일렬로 지나가는 도로. 남성 한 명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더니 차량이 움직이자 빠른 걸음으로 쫓아갑니다. 아예 달리는 승용차에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군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붙잡힌 이 남성은 육군 기갑부대 소속 현역 군인인 20대 A상병입니다. 아침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돌연 군용 차량에서 뛰어내린 A상병은 차키를 내놓으라며 운전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용 대검을 휘둘러 차에 타고 있던 시민이 손을 다쳤습니다. 또 달려드는 A상병을 피하려다 차끼리 부딪히는 등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흉기난동을 벌이던 A상병은 군과 경찰에 의해 10여 분 만에 이곳에서 제압됐습니다. 그 군인은 여기 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한 20분 동안 들어 있고 군인들이 설득을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A상병은 총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군사 경찰로 임계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상병은 계획범죄인지 군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측은 훈련 도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물가가 전방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매달 돈을 내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4사가 다 도입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모두 2배가 넘게 이용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삼각김밥입니다. 한 달에 2,000원을 내면 10번까지 반값으로 삼각김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액에서 받고 있는 거라서 많이들 이제 호응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 몇 회권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비율이 60%, 70%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다른 편의점에선 월 4,000원 정도를 내면 생수나 빵 등을 20%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 2,500원을 내면 편의점 내 카페 음료를 25%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그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고객분들이 편의점에 좀 더 이렇게 내점하실 수 있게끔 또 다른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한 편의점은 한 달에 최대 4,000원을 결제하면 정해진 횟수만큼 20에서 30% 정기 할인을 제공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높은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소액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구독 서비스가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 5,000원을 낸 고객이 개인컵으로 커피를 살 때 기존 가격의 반값에 판매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한 달에 60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식 물가 등이 오르면서 젊은 세대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은 전체 중에 70% 정도가 2030 세대로 이 2030 세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역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고공행진했던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가 부담에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최근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청약 포기도 속속 나오고 있고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한 자릿수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내년 말 입주 예정인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25대 1의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급 물량 40%에 달하는 70여 가구가 대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10억 원대로 인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많이 높게 책정돼 있죠. 1억에서 2억 정도는 2억 정도까지 높게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흥행을 이어가던 경기 광명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12억 원에 이르는 다소 비싼 분양가에 평균 경쟁률은 한 자릿수인 5.5대 1에 그쳤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온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모은 돈이랑 뭐 대출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선뜻 넣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런 데도 막 10억이고 이러면은 안 넣었던 것 같아요. 10억이면은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이른바 로또 청약 장점이 사라진 데다 대출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고금리 기조와 분양가 상승 피로감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수요자들이 분양가를 신중하게 따지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있는 단지만 살아남는다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에 다소 과열됐던 청약 열기가 고금리 속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지표로 주로 참고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전달보다는 0.3% 올랐다고 발표해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전달보다는 0.4% 상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지상작전 확대에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 접경지에 정규군과 예비군 등 병력을 집결시켜온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에서부터 폭격을 집중시키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군이 작전을 확대 중이라며 현재 주민들을 향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 지구 전역에서는 인터넷과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구축한 터널망이 광범위해 곧 시작될 지상전은 길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일부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작전에는 공습 지원 속에 대규모 병력이 동원될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구호품을 실은 트럭 10대가 이집트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과해 가자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의료진도 함께 가자지구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의료진 6명과 다른 전문가 4명이 라파 국경을 통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적십자위원회 의료진이 가자지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가자지구에서의 본격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정말 확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각 27일 새벽 F-16 전투기 2대를 동원해 시리아 동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시설 2곳이 공격 목표였습니다. 중동주둔 미군에 대한 친이랑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결국 보복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개전 이후 이란과 연계된 이슬람 민병대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은 12차례 이상, 미군 24명이 다치고 민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I would tell you that between October 17 and 26,
U.S. and coalition forces have been attacked at least 12 separate times in Iraq, 4 separate times in Syria, by a mix of one-way attack drones and rockets. 미국은 개전 초기 핵 추진 항모 2개 전단을 이스라엘 부근으로 보내며 확전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도발이 계속된 겁니다. 미국은 이들 무장단체들 뒤에 모두 이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know Iran continues to support Hamas and Hezbollah, actively facilitating these attacks and spurring on others, but we'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do that. 이란이 중동 전역에 구축한 공격적이고 잘 조직된 대리 무장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이른바 미국 떠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역시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e do not welcome to expansion of the war in the region, but I warn if the genocide in Gaza continues, they will not be spared from this fire. 여기에 최근 이란의 통제를 받는 시리아 민병대의 준 군사 조직이 골란고원 가까이 배치됐고 지난 25일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슬라믹 지하드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3곳의 지도자가 레바논에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등 확전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출국 권고를 내렸는데요. 현지에 삶을 뿌리내린 한인들도 언제든 귀국길에 오를 수 있도록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형주 리포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0년째 살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데이비드 박 씨. 오랜 이스라엘 생활로 그동안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 무력 충돌을 수차례 겪어왔지만 이번 전쟁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거의 자제하고 있고요. 아주 소규모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고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유대인들도 안 놀고 아랍 주민들도 놀지 않고요. 서로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19일 우리 외교부가 이스라엘 현지의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생활 터전을 접고 귀국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제 10년 이상 살았는데 가장 저희가 본 상황 중에는 가장 이제 힘든 상황이고 실제로 피해자도 가장 많은 상황이고 이제 그만큼 긴장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또 이렇게 출국하는 것도 이렇게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한인 동포는 대부분 장기 체류 경험자로 주로 생활 기반이 전부 이스라엘에 있거나 학업이 한 학기 정도 남은 유학생 등입니다. 이들은 무력 충돌 상황에 익숙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한층 높은 위기감 속에 이스라엘에서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거취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취재진과 문자 인터뷰를 한 한인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교가 개강을 11월로 미뤘는데 자신을 포함한 한인 5명 등 상당수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한인회는 무엇보다 동포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지 공간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있는 여기 한인 교민들도 다 한국 국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좀 최대한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한 방법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 같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현재 안개가 심합니다. 곳곳에서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4도, 대구가 8.1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20도 선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아서 단풍놀이하기 참 좋은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때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8.2도, 안동은 8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